자,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뭐 설령제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기자님들도 뭐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하실 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 어떤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은 종교단체가 정말 그 위상과 그 본질만 회복된다면은 우리 사회는 깨끗해져요. 네? 그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제가 또 뭐 부연 설명만 제가 드리고 일단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미투 운동을 해가지고 미투 운동 그런 많이 이제 언론에서 엄청 대두되고 있죠. 심각하죠. 네? 국민들 봤을 때 상처도 많이 받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뭐 어찌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어떤 지금 문재인 그 정권의 어떤 그쪽 좌파 성향의 어떤 그런 정치인들 네? 그런 세력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요, 제가 그 정말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미투 운동의 본질이 뭡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일단 몰라요. 일단 그분 개인 사생활들이기 때문에 서로 원해서 그런 불륜적인 매를 가졌다가 나중에 이제 이 제기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그 팽배한 그 음란 문화들 있잖아요. 음란 문화들. 이게 심각합니다. 미투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려고 한다면은 적을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죠. 지피지기해야죠. 그래야지 백전백승을 하죠. 네? 우리가 싸우는 적이 누구냐? 미투 운동의 본질의 적이 누굽니까? 저 개개인이에요? 하다못해 뭐 안희정이나 이런 사람이 적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 한 사람 좌절하고 그 한 사람 정치권에서 물러나가지고 뭐 인생이 망가진다고 해가지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많이 과거의 언론에서도 판사들, 뭐 변호사는 기본이겠지만 검사도 그렇고 판사들조차도 네? 어떤 뭐 아동 뭐 성추행이나 아동 뭐 성폭행이나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언론 이슈되는 거 보지 않았나요? 보셨잖아요. 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미투 운동의 본질은 사실은 그런 음란 문화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고 우리 아이들이 모든 그런 이제 이런 성적인 부분에 다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도 제가 뭐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제가 청소년 때 정말 그 음란 비디오분을 한번 봤었는데 그 충격이 솔직히 정말 오래 갔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거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 건 솔직히 우리가 몰래라도 봐가지고 해도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지. 지금은 보세요. 휴대폰이나 모든 곳곳에 아이들 초등학생 할 것도 다 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좀 동성애자들도 지금 저놈 들고 있죠. 동성애자도 헌법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헌법으로. 동성애자도 인권을 보호해야 돼. 인권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들을 보장해야 된다면서. 이런 미친 짓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투 운동의 본질을 정확하게 그걸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성단체하고 여성가족부 있지 않습니까? 여성부인가요? 여성부를 비롯한 이제 여성단체들. 그들이 지금 뭐 침묵한다는 얘기도 있고, 보니까 그 기자 언급도 하는 얘기가 있던데, 본질을 잡으세요, 본질을. 네? 지금 우리 사회의 그 팽배한 그 음란 문화를 잡지 않고서는 이 미투 운동의 그 본질을 절대 우리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이제 이게 조금만 더 시간 지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래 돼버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우리 자녀의 세대는, 우리 미래, 우리 인류의 미래는 진짜 걷잡을 수가 없어져요.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적이 아니에요. 그들 뒤에 배우가 누가 있는지, 어떤 세력들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유심히 보고 네? 그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서 그리고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만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원래 제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오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잠시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앞서 제가 했지만 원주 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하고 이미 3년 동안 그렇게 그 교회가 망가지고 불법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오인고 목사님이 정말 이건 제가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 개인적인 사정 감정을 떠나서 웬만한 분이면 이렇게 못 견딥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이미 그 과거에 제가 서울에서도 많은 그 대형 교회의 어떤 분쟁 과정들을 내가 그 직접 목격도 하고 관여도 하기도 하고 했지만 모든 교회는 보면 항상 이제 목사님 반대파가 있으면은 목사님 지지파가 있어요. 지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5년을 이제 그 교회에서 심호하면서 자기 편을 안 만든 거예요. 자기 편을. 자기 편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그 본연의 가의 길만 성실하게 걸어온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초기에 이게 12가지나 한두 가지도 아니고 12가지나 제기가 되니까 설마 목사님 그래요? 근데 저 사람 하도 이게 간주하니까 아 진짜 뭐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날까? 이런 말로. 그래 다들 성도 한 명 한 명 이제 목사님부터 떨어져 나갔던 게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그걸 굴복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만약에 떠났다면은 교회는 끝장났어요. 그들에 의해서. 그래서 다행히 이제 모든 게 이제 사회법과 교회법에서도 모든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일부가 계속 이제 불법을 그 선동을 하면서 불법을 가담시키려고 선동하고 있는데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그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다시 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역 사회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원주 지역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거는 함께 극복해야 됩니다. 특히 이 경찰 공무원 같은 이 공권력, 이 공권력의 이거 심각한 직무유기, 네? 이 실태에 대해서 말씀은 그렇지만 저도 제가 사실은 여하튼간에 지금까지 저도 뭐 전과가 한 19범이더라고 한 건이 더 늘어가지고 전과가 19범이 됐는데 제가 그들의 이제 그 시위대 불법 시위대에 의해 가지고 계단에서 고의적으로 밀쳐져 가지고 진짜 자칫했으면 제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머리도 이제 중간에 깨지고 했는데 그나마 이제 오른쪽 손에 그 카메라를 쥐고 있었는데 그런 부가 오른손을 먼저 짚는 바람에 오른쪽 손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인대만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머리가 상처가 좀 덜 나가지고 그나마 빨리 치유됐는데 그래 돼가지고 이게 이제 좀 큰 수술이었거든요. 인대 이제 접합 수술을 하면서 영구 장기까지 받았는데 검찰에서 고작 벌금 100만 원 때리더라고요. 그 고작 100만 원에. 근데 이제 앞에 내가 얘기는 모르겠는데 저 언론 노조 중에 지금 그 MBC에 이제 공기만 기자라고 있거든요. MBC 원주 MBC 공기만 기자가 있는데 제가 과거에 그 원주 이제 원효고 부지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왜곡 보도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좀 경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언론 노조도 핵심 노조원이야. 경고했던 이놈이 자기가 민노총 졸개라는 이게 모욕이라고 모욕죄를 고소를 하네. 그래가지고 1심에서 200만 원을 판결 때렸어요. 200만 원을. 그래서 항소해가지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게다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놈이 지금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네? 했습니다. 그런 모욕죄도 200만 원을 때리는데 손을 계단에서 이거는 이제 살인행위예요. 사실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그 수술까지 해가지고 연구장애까지 받았는데 고작 100만 원을 때립니다. 이 원주 검찰 검사 그놈들 계속 그냥 주시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원주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불의한 식당이 원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남의 문제 아닙니다. 네?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나마 이제 저한테는 그래도 제가 그런 거 가지고 위축될 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함께 우리 사회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함에 대해서 함께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제가 그 도인선님과 마치는 거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어쨌든 이제 우리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오늘 보니까 이제 TV에 다 보셨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구속까지는 아니지만 소환돼가지고 조사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걔들 한 거 그냥 지켜보자고. 어디까지 쟤네들 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애국 진영이 뭉쳐야 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네? 우리가 정말 이거 나라가 지금 망국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뭉치는 모습이 되어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리더자가 누군가 지도자가 나설 수가 있어요. 뭉치는 방법은 뚜렷한 인물이 나타나서 주도자가 있어야 뭉쳐지지 다 잘난 사람인데 어떻게 뭉쳐져. 그래서 한 가지 그거는 있죠. 네? 물론 누군가가 먼저 나서주는 사실 이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2004년도 기억하시죠? 제가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원래는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미 97년도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2002년도에 이제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대한민국 끝나는 거였어요. 그때 노무현이가 탄핵 역풍을 딱 기획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31살인데 제 눈에 그게 보였어요.
국민을 기망하고 탄핵 역풍을 해가지고 그때 15대 총선인가요? 2004년 4월 10월 총선 그걸 전부 다 압승을 해가지고 연방제 개헌을 하려고 그게 노무현의 계획이었어요. 진짜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나라당이 탄핵 역풍 맞아가지고 7%까지 지지율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보수단체에서 우리가 결촉제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좌파 진영은 곳곳에서 다 집회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결속제 없는 시점이었어요. 아니 나 그때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때 적화 통일이 되는 게 우리 이 대한민국 운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라는 인물을 이제 하늘이 예비를 했는지 그분이 갑자기 나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때 절망했거든요. 최병렬 대표 체제가 최병렬 대표가 뭘 잘못했다고 똘똘 뭉쳐도 부족 판국에 박근혜라는 박정희 대통령 딸이라는 이유로 감정경찰도 아니라고 제발 박근혜 나온 거 막아달라고 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 내가 책임나온 가입하면서 내가 입당을 했었는데 결국 박근혜 인물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눈물의 연설을 하면서 3월 30일 날 총선 15일 앞두고 정강정책 발표하면서 눈물의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듣고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했어요. 정말 마음이 움직인 거죠. 야 이런 지도자가 있었구나. 하늘이 이 나라를 안 버렸구나. 나라 망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망한 줄 알았어요. 지도자가 없었거든요. 안 보였어 도대체. 이회창을 믿고 따를 수가 있나. 누굴 믿고 줄 수 있나. 나 쓰고 싶어도 내 목숨 기꺼이 내어놓고 저거 맞서고 싶어도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그랬는데 박근혜 인물 나왔는데 처음엔 절망했는데 이분의 그 연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늘이 예비한 지도자구나. 그때 그걸 확신하게 됐고 그날 바로 그러니까 2004년 3월 30일 날 연설이 끝나자마자 그 직후에 만들어진 게 박사모예요. 지금의 박사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그 박사모가 그런 역사성을 띠고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박사모를 만들려고 들어갔다가 지금의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이제 카페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제가 초기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박사모 계획가지고 자발적인 이제 조직들이 결속이 됐죠. 그러니까 저는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아직 희망은 있어요. 아직 박근혜 인물이 지금은 구속되어 계시지만 절대 그분이 거기서 좌절하거나 희망을 놓을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박사모 조직만 지금 뭐 정광용 회장은 지금 3.10 항쟁으로 부당하게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걸 이제 그 고난만 위임을 해서 다시 박사모만 그 초심대로 다시 회복해서 일어난다면 과거에 노무현 서슬 시뻘었던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정말 목숨 걸고 맞서 싸웠는데 저 간첩 문재인 저 자식은 내가 한 방에 끌어내릴 수 있어요. 진짜. 절대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애국 동지님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앞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대 우리가 그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이제 좌판이에요. 박지원이가 나갔잖아요. 박지원 그놈이 빨갱이거든요. 그놈의 핵심자가 그놈들이 철저하게 안철수를 이용해먹고 있던 그런 놈인데 결국 안철수가 이제서야 뒤늦게서야도 깨달아가지고 완전히 결별했지 않습니까? 깨달았어요? 안철수가 확실하게? 일단은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에이 그렇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움직여서. 일단 어쨌든 아무튼 뭐 그 부분까지는 내가 뭐 일단 직접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박지원하고 왜냐면 이걸 그 구도를 봐야 돼요. 지금 민주평화당으로 나왔잖아 걔네들이. 왜 걔네들이 이제 와가지고 안철수를 버릴까? 그동안 안철수 안 버렸거든요. 지난번 대통령 보궐선거 할 때도 안 버렸거든요. 왜? 안철수 이용해야지 보수 분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들 계획대로 지난 보수 보궐선거에서 어찌 됐습니까? 진보 진영, 좌파 진영 유권자들은 다 문재인으로 다 붙어버리는데 우리 보수 진영 유권자들은 나뉘어버렸잖아요. 안철수하고 홍준표 나뉘어버렸잖아요. 그들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 끝장에 이제 대한민국 이제 쉽게 말하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보세요. 오늘도 일본에서 그러대. 일본 그 총리가 한 얘기 있잖아요. 그 지금 북미 대화하고 이제 뭐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거 뭐 협상력을 대단하고 칭송하고 있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그들은 북핵이 위기인 거 맞아요. 북핵이 그들의 안보에 위협적이니까. 북핵만 해결된다면은 대한민국이 적화가 되든 사회주의가 되든 관심 없어요. 왜? 오히려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남한 경제가 파괴되고 무너져야만이 주변국들이 이익을 보죠. 그들에게는 이익이죠. 대한민국이 자유평화통일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평화통일이 되어진다면은 대한민국 위상은 정말 세계에서 어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도 더 좋을 거 없죠. 자기네 나라보다 더 강력한 이제 나라가 바로 인간이었으면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의 어떤 그 적화통일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라 망하든 말든. 북핵만 폐기하는 게 목적이에요. 한 가지 질문 드리면 네. 그 거짓을 진실로 다 바꾸는 그 비결이 있어요? 그만한 어떤 대안이 있나?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지금 현재 모든 그 정치나 모든 사회가 네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가지고 진실이 숨어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가 어떤 그 목표를 걸고 나올 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걸고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이 봤을 때는. 국민이 신뢰할 만큼의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 원주시장만 하더라도 누가 나오더라도 그 시장 후보자가 진짜 과연 원주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그 문제를 지금 그래요. 우리 사회가 진짜 한마디로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로 잡느냐? 네. 저는 그 사실 유심히 많이 봐왔어요. 그동안 저는 이제 제가 싸워왔던 그런 그 거짓된 세력들과 직접 대면해서 싸우다 보니까 그들 실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는 제가 이거 뭐 자만이 아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알게 되는데 얘네들은 전략은 있어요. 걔네들은 항상 그래요. 자기네들 그 거짓을 진실로 뒤바꾸는 그들 방법이에요. 그들이 거짓을 진실로 뒤바꾸는 이런 방법들은 9가지의 진실을 얘기해가지고 국민들 현혹시켜요. 우리는 진실만을 얘기한다. 진실만을 추구한다. 그래가지고 신뢰를 얻어요. 9가지 얘기하면서. 그러다 결정적일 때 한 가지 핵심적 거짓을 함께 얘기하면서 그 거짓의 진실을 둔갑시켜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9가지 진실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신뢰를 젖어 있다 보니까 그 마지막 한 가지도 진실로 그냥 받아들여요. 거부감 없이.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이 현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처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저들은 얼마나 교묘한지 자기네들 선동한 그 이상으로 우리 조직 있잖아요. 우리 애국진영.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한테 거짓을 심어줘요. 계속 심어놔요. 우리한테. 우리는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유포해버리죠. SNS라든가 각종 걸 통해가지고 해버리는 거죠.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 이제 지금 패럴림픽 진행 중이잖아요. 패럴림픽 끝나고 어떤 일이 예상되는지 제가 딱 예견을 해볼게요. 딱 깨고 예견을 해볼게요. 어떤 일이 되는지. 그러니까 패럴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JTBC에서 이제 팩트체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알고 있죠. 유명하죠. 그 젊은 애들 많이 봐요. 근데 그런 거 한 번씩 봐야 됩니다. 네. 저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선동하는지. 딱 보면은 얘네들은 10중 8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과정에서 우리 애국 보수진영 쪽에서 했던 게 뭡니까?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이다. 뭐 태극기가 실종이 됐다. 뭐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아리랑으로 이제 국가가 불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죠. 많이 했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럴까?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 가지 거짓말을 진실로 바꾸기 위해서 9가지 진실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 대놓고 처음부터 거짓으로 한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 평창 이제 그 올림픽 거기 조직위원회인가요? 그때 직접 전화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올림픽 경기 전에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해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 명백히. 네? 태극기가 이제 당연히 태극기가 우리가 주제국으로서 태극기가 개항됐죠. 개회식 때. 다만 이제 입장할 때만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태극기하고 인공기가 같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냥 한반도기로 이제 통일해서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들고 들어왔을 뿐이고 모든 경기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태극기 마크로 태극기가 올라갔고 북한 선수들도 인공기가 올라갔어요. 여자 아이스하키 때만 제외하고.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태극기가 실종됐다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방송에서 딱 그걸 다 비교를 다 하겠죠. 우리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 집회에서 막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렇다. 이러면서 야 태극기 들고 있는 저 집회 사람 이렇게 거짓말대로 국민들 선동을 했다. 동계올림픽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든 성공적인 그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네? 북한 김정은까지 이제 그 평화올림픽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태극기 자칭 보수라는 단체가 앞장서가지고 동계올림픽을 폭망을 하려고 폭망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그들은 그 프로그램을 쫙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또 팩트잖아요. 눈에 보이시는 거지 않습니까? 얘네들 그걸 기획하고 있었어요. 그걸.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그 올림픽 전에 이제 제가 그 기자회견을 했고 많이 올리다 보니까 많은 동지들이 이제 공감을 해서 다행히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차단이 됐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있나 예정이? 뭐가 있나? 얘기 안 합니다. 자, 뭐 그 이외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럼 제가 오늘 이걸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